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지난주에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한국의 교육의 발전, 그리고 많은 번영,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남긴 수많은 열매 중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라를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으로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바쳤습니다. 먼저 날씨 예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 예보 전해드린 후에 이어서 함께 할게요. 북한 종합날씨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새벽부터 낮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새벽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 평안도와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고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함경도 10에서 50mm, 평안도 10에서 40mm, 황해도 5m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오후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맑고 글피는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고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비 오다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고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가 몰락해가면서 몰락한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태어난 곳은 북한의 황해도 평산이지만 2살 때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승만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여전히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양반의 왕족 집안 출신이지만 가난한 이들과 벗하며 살았기에 생각과 느낌은 그들과 공유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과거 급제만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기에 천재적인 이승만은 계속해서 과거에 응시를 했어도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공정한 입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말 과거제도 자체가 썩을 대로 썩었기에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 최초 서양 교육기관인 아펜젤러가 세웠던 배제학당이 있었는데요.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인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서양을 만났고 민주주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제사 문화가 무척
만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선의 문화 속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 문화는 이승만에게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깊은 유교 사상으로 이승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처음부터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계속 경계를 해왔죠. 그러다가 갑신정변의 혁명가인 서재필에 의해서 서로의 의견을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며 이승만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이 안에서 협성회를 만들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부정부패와 썩은 정책의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점점 학교 밖을 벗어나 대중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896년 6월 7일 협성회라는 이름을 독립협회로 바꾸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가 남긴 빛나는 발자취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는 시민, 독립협회원, 관료 등이 참여하는 대중집회로 당시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외세, 특히 러시아를 비판하고 자주독립을 외치는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투쟁을 계속하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이때 한성 감옥으로 투옥이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수많은 논설을 남기고 많은 독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성 감옥에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 완성이 됩니다. 이승만이 그때 기록한 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왕함은 더 말할 것이 없으려니와 아직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요 사랑이 부족함이라. 500년 유교 국가인 조선에 예수교라는 새로운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혁명의 꿈이 이승만의 가슴에 꿈틀거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생깁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이 새로워져야 한다. 백성을 새롭게 하려면 교화해야 한다. 라고 여기고 교육보다 높은 차원의 종교, 도덕적 뜻을 지닌 말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변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교회는 정부가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배경인 것이죠.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오늘날까지 독립정신은 수많은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회의 많은 선교사들이 구명운동으로 인해서 이승만은 5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약하고 침략당하며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썩은 조선 문화에서 탈피하여 기독교가 기반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좋은 것을 활용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계몽되도록 분투하던 이승만은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해가는 과정을 일구게 되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의 이야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준 한국의 출판사의 책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뚫고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지만 나라 안팎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육군 총병력의 약 10% 정도가 좌익 공산 세력이었고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원은 5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무장 폭동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반공정책을 펴고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공산당들을 체포하고 무기를 압수하여 국가적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 암처럼 번진 공산정권을 막기 위해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정상세포도 손실을 보는 것과 같았죠. 나라를 세워도 지키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일 치열하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폭동의 주동자로 체포된 홍민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담당했던 오제도 검사가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에 감동하여 공산주의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홍민표의 설득과 정부의 권고로 남로당에서 전향한 자수자가 무려 33만 명에 달하면서 남한의 공산당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승만의 초대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독립운동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김일성의 초대 내각이 대부분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이라면 치를 떨었지만 석탄을 캐는 기술자가 친일파라고 해서 때려잡으면 결국 얼어 죽는 건 우리 민족이었기에 일제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기술과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라고 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현학입니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구호물자를 받아 전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스터 신처럼 애국적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승만 당신이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는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 막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은 양반과 상놈의 신분차별이 심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농사로 먹고 살던 시대이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 주인은 모두 양반이었습니다. 상놈은 양반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양반 상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실제로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이 차별의 벽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한 것은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농지개혁을 기대했습니다. 이승만이 농지개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공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거짓말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공산주의에 우리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양반 상놈의 신분차별을 없애고 모두에게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농지개혁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세계경제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껏 경제가 발전하고 쇠퇴한 이유가 농지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농지개혁을 가장 잘하고 경제성장폭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땅 주인에게 무상으로 땅을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공짜로 땅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땅의 주인이 농민이 아닌 북한 정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적절한 값을 치러서 땅 주인에게 땅을 사고 소작농들에게 1년의 수확량의 30%씩 5년 동안 나라에 내고 나면 자기 소유의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돈을 번 땅 주인들은 그 돈으로 다른 것에 투자를 하여 경제를 발전시켰고 처음으로 땅을 얻은 농민들은 내 땅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기에 더 이상 양반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평생 계급사회로 살던 대한민국을 차별 없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꿈꾸었던 개혁이 있습니다. 바로 양반이나 남자만 교육받던 시절에 상놈이나 여자도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한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학교에 가봤던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4% 정도였는데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취학률이 96%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른 세대를 위해서는 문맹 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의 교육열은 대단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학교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했고 대학생들은 재학 중이라면 병역을 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80%에 이르는 문맹률이 13년 뒤엔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이란 국사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우리는 위대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고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굉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시대의 새 역사를 쓰는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집권하기 전 5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을 다 합쳐도 5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집권했던 11년 6개월 동안 무려 2만 명을 미국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승만의 외교력을 동원해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농지개혁과 교육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국민에게 땅을 주고 교육을 함으로써 일부 계층만 갖고 있던 특권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제는 이 양반 저 양반 할 정도로 모두가 양반이 된 평등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한국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 온 선교사 두 번째 이야기로 조선에 없던 새로운 교육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조선 백성을 계몽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의 교육이 어땠는지 살펴봐야겠죠? 조선시대의 교육은 주로 서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향교나 서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천자문, 사자소학, 소학, 명심보감, 사서오경 등 유학의 기초를 둔 학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폭넓고 다양한 교육은 아니었고 유교와 주자성리학의 세계관만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죠. 유교와 성리학의 경전만을 공부하다 보니 조선을 이끌어가던 양반들은 자연스럽게 주자성리학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교육의 결과로 조선은 산업공상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철저한 신분사회를 만들었고 조선 백성은 종의 멍에를 짊어진 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조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조선을 자유롭게 할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더 깊이 있는 교육으로 이어져 가죠. 초중고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언어, 수학, 사회, 경제, 역사, 과학, 윤리, 예체능을 고루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선의 교육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교육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교육은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학제는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직접 기록한 문서를 보면 1886년 6월 8일을 배제학당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배제학당은 학교 문을 연 이래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살짝 고비는 있었지만 말이죠. 배제학당은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1888년 조선의 학당과는 전혀 다른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조선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되었습니다. 배제학당은 겉모양만 새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배제학당은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영어, 한국 언문을 기본 교과목으로 하여 학년에 따라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체육, 음악, 미술, 의학까지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로 과학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토론 수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인의식을 심어주었죠. 당시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살던 조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어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배제학당은 처음 한옥을 개조한 학교 시절부터 새 건물로 이사를 하고 학생들이 늘어날 때도 한결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기되자 당위인력, 즉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조선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배제학당은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군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닌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배제학당을 통해 자유를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며 더 나아가 자유를 확산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즉 배제학당의 존재 목적은 조선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한반도 전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끝까지 북진을 외치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8선 휴전선이 쳐진 그때에 우리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의 희망의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전하며 우리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애썼습니다. 특히 미국에게 많은 요구를 하며 남북한 통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동포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헌법 위에 세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저 이루지 못한 꿈,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그 마지막 희망을 보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과제가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복음 통일 앞에 와 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이 희망의 소식을 또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